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시절에는 성형으로도 흉을 가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고 매번 돌을 맞듯이 별의별 소리를 들으면서 커야 했지요. 사람이 매번 그렇게 배척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뚱뚱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어오면 딱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정말 뚱뚱해요. 솔직히 여자로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제 걸음걸이를 흉내내거나 저를 따라하며 조롱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때문인지 피해 망상까지 생기더라고요. 살도 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갔고 자괴감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공부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에 위치한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성인이 돼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도 변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보다 새내기 시절에 나름 잘 지낸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동기들의 과대는 여자였어요. 전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저를 제외하고 여자인 동기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가 저를 조롱하고 있더군요. 돼지라며 저렇게 살쪘는데 자기 관리를 할 생각을 안 한다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 날을 이후로 저는 사람이 둘 이상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꼭 제 험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차가웠습니다. 매번 상처만 받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점점 지쳐갔죠. 대학교 졸업 후에 직장에 입사도 했지만 3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적성을 찾았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성향도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지 않으니 지금 일이 저에게 천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저희 가족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보다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제 여동생은 참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여동생은 남자친구도 잘 사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그러니 부모님은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자고 하거나 선을 보자거나 했지요. 저는 덤덤했지만 부모님 마음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풀어진 건지 살은 더 쪘어요. 여동생은 이런 제가 언니여도 창피하지도 않은지 같이 운동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며 나름 노력하는 듯 보였죠.
여동생은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일하는 업계가 좁디 좁다 보니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쪽 업계에서는 꽤 잘 나가요. 제가 성격이 소심하고 대인관계가 별로라 그렇지 돈 굴리는 것도 재능이 있더라고요. 일한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동생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죠. 사실 제가 너무 창피해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동생은 괜찮다고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왜 자기 결혼식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냐며 부모님과 함께 저를 설득했지만 전 이제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하기가 너무 겁이 나서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식은 나중에 영상으로 봤어요. 제 나름의 사과와 축하의 선물이었죠. 여동생은 고마워하면서도 무척 서운해했어요. 여동생은 남자 보는 눈이 있었던 건지 남편감으로 참 좋은 남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여동생처럼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제게 차가운 시선 하나 두지 않고 오롯이 제 여동생의 친언니로 깍듯하게 대해주었거든요. 잘 만났구나 싶었죠. 그렇게 여동생은 제부와 알콩달콩 살았고 아이까지 낳으며 오손도손 잘 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어느샌가 저도 결혼에 대한 로망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여동생은 제 심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죠. 제부도 할 수 있다고 응원도 해주고 다이어트 요리도 손수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의 응원과 사랑으로 살을 무려 30kg이나 감량했어요. 트라우마로 남았던 얼굴에 생긴 흉들도 우리나라 성형기술이 정말 최고라더니 시술을 받으니까 많이 사라지더군요. 흉을 지우면서 함께 눈과 코도 손봤어요. 사람이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니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죠. 나이를 꽤 먹었지만 사는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직업도 프리랜서라 여유롭기도 했고 그동안 안 쓰고 돈만 벌기만 하면서 투자하는 족족 성공하니 돈도 많아서 사는 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빠를 제외한 첫 남자였죠. 정말 다정한 성품을 가졌던 그에게 제가 빠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처음 만나본 남자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빈혈이 있었는데 원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가야 했던 날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부동산 코앞에서 그만 길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그때 마침 부동산 안에서 새 집을 구하고 있었던 남자가 저를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까지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 주었어요. 저는 드라마 같은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감사 인사를 하다가 먼저 다가온 그 남자에게 빠진 거였죠. 저희는 서로 나이가 꽤 있었기에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처음 만나보는 남자라서 저는 너무 급한 것 같았지만 사랑한다며 하루빨리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 남자에게 그만 넘어가 버린 거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전 예상치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하나뿐인 여동생과 제부가 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여동생과 제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만난 후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전 제가 처음 만난 남자와의 사랑을 축복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서 모욕감까지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불행한 과거 이야기를 듣고도 눈물을 글썽거려준 남자였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빠지라고 성질이란 성질은 있는 대로 낸 뒤 저는 남자와의 결혼을 강행했어요. 누군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치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동생과 제부는 수차례 말렸지만 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둘을 멀리했어요. 그렇게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은 그 후로도 제게 참견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제가 여동생 부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도 한 번씩은 여동생의 말이 맞았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늦은 나이인 만큼 저는 아이에 대한 욕심도 생겼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남자를 처음 만나도 나이가 있으니 알 건 다 아는데 남편은 큰 욕심이 없는 듯 했어요. 결혼 후에는 아직 너무 설레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미루니까 뭔가 절대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죠. 여자인 제가 매달리는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그 후로도 남편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분을 종종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생활 3개월 정도쯤 지났을 때 남편이 한밤중에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마침 집에 비상약이 다 떨어진 터라 남편은 근처 편의점에서 진통제라도 제발 사다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놀래서 헐레벌떡 뛰쳐나갔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사실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조금 돼요. 도로도 한적하기도 하죠. 저는 놀라서 미친 듯이 편의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억이 끊겼어요. 저는 사실 지금 병석에서 일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일어나 보니 중환자실이었죠.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여동생과 제부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끌어안고 정말 한참을 통곡하시더라고요. 저는 약을 사러 가던 길에 차에 치였고 그대로 한참을 방치되었다고 해요. 하필 시간도 새벽이었고 한적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다 운이 좋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아슬아슬하게 119에 신고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3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멀쩡히 의식을 찾지 못했고 수술도 여러 번 했었어요.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 사고의 목격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처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화면을 가질 수 있었는데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니 불법 차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사고를 당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기가 약을 사오라고 부탁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심지어 제가 사고가 크게 났고 처치가 조금 늦어서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거든요. 죄책감이 상당해 보였죠. 그렇게 저는 몸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제 병간호에 매달렸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제가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 남편이 이왕 그만둔 김에 저는 남편과 단 둘이서 요양을 하고 싶어져서 1년 정도는 집에서 다정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어디서 보약도 지어오고 비타민도 사와서 보약은 아침마다, 비타민은 저녁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보약은 컵에 따라서 제게 건네주고 끝이었는데 밤마다 비타민을 먹는 것은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업 특성상 밤을 새면서 작업을 했던 적도 많아 자는 시간이 제멋대로였는데 비타민을 먹고 나면 거의 10분 내로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도 그저 몸이 아파서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어지럼증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더군요. 저는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주말에 여동생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제부에게도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결혼 전후를 통틀어서 한 번도 저를 가지지 않은 점, 남편이 주는 비타민을 먹으면 어지러움이 느껴지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거운 점 등등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여동생과 제부는 심각하게 제 말을 듣더니 아무래도 수상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하는 모습에 괜찮다고 다독인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요. 여동생은 집에 녹음기를 여러 개 몰래 설치하고 녹화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든 공간에 하나씩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물론 제 방에도 말이죠. 여동생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남편이 주는 비타민을 먹고 잠들라고 하더군요. 의심을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녹음기를 숨겨놨습니다. 사실 수거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집에 계속 있다 보니 시간이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흘렀나? 여동생네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제부가 자연스럽게 제 남편과 집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갔고 그 사이에 여동생이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녹음기들을 수거했죠. 여동생은 집에서 자기가 듣고 연락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여동생은 사색이 된 채로 절 데리러 왔고 전 거의 납치되다시피 여동생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저의 재촉에 여동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언니, 충격받지 말고 마음 단단히 잡고 들어 하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동생이 해주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었거든요. 언니가 사고 났던 거 범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형부야. 아니야. 언니, 그냥 녹음 파일 이거 들어. 듣고 이야기하자. 라며 파일을 재생하더군요. 거기엔 남편의 통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 숨겨놓은 녹음기의 파일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은 증거로도 쓰이지 못할 거였으니까요. 여동생은 제 양쪽 뺨을 짝 치며 저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언니가 정신 놓으면 어떡해?
언니가 이번에도 이상한 낌새 눈치 못 챘으면 언니, 이번엔 진짜 우리 얼굴 못 볼 수 있었던 거야. 알아? 정신 놓지 말고 똑바로 챙겨. 일단 당장 변호사 먼저 구하자.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이랑 다른 문제도 소송으로 걸자. 언니,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오랜만에 여동생네 집에서 며칠 지내다 집에 가겠다고 한 뒤 전 여동생과 변호사들을 찾아갔어요. 두 분을 선임했죠. 우리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었지만 남편의 전화 내역과 계좌 내역의 조회 등등을 살펴보니 증거가 탈탈 나오더군요. 변호사들도 혀를 찰 정도였죠. 전 그 이후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부모님 핑계와 여동생 핑계를 대가면서요. 그렇게 남편 몰래 소송 준비를 하게 되었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뼈 빠지게 병간호를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의심뿐이냐며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하나씩 나오는 증거에 이내 모든 것이 모함이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국 혐의가 인정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죠. 저는 그 후로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모든 상황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다리도 절기 시작한 제가 가엾다고 하면서요.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이라면 세상이 참 무섭단 말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죽음의 문턱을 한번 밟았고 또 밟을 뻔했던 일을 겪고 나니 이제 남자고 사람이고 아무도 믿지 못할 것만 같아요.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갔던 전 남편. 처음 만났을 땐 쓰러진 저를 임시 보호자까지 자처하며 정의로웠던 사람이었는데 범죄까지 저지르다니 아직까지도 제게 일어난 일이라고 잘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매일 악몽을 꾸지만 점점 몸도 정신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은 매일 문턱이 다를 정도로 저를 찾아옵니다. 아마 제가 전처럼 우울감에 빠져서 또 사람들을 기피하고 방에 틀어박힐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와 달리 이젠 이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금이지만 바깥에 산책도 나가곤 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여동생과 제부를 봐서라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 나름대로 행복해져 보려고 해요. 세상이 참 험하고 사람이 참 무섭지만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